네, 안녕하세요. 자, 물류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네요. 자, 국제물류론 강의를 맡은 저는 임예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류관리사 준비하시면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단계실 텐데요.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국제물류론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일단은 제가 좀 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 국제물류론에서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시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차례를 좀 보시면요. 우리 12페이지 있죠? 자, 12페이지에서 차례를 좀 보시면,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파트 1, 2, 3 해가지고 3개의 파트로 크게 나누고요. 그 안에 이제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총 봐야 되는 챕터는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볼 거는요. 자, 국제물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왜 그게 중요한지, 그런 아주 개괄적인 부분부터 우리 개념을 먼저 만들어 놔야겠죠. 자, 그래서 국제물류의 개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자, 이 글로벌 물류 환경, 요즘에 또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 물류 환경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요즘 추세에 맞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챕터 3이라고 해서 국제물류와 무역상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역은 국제물류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특히 국제물류론 시간에서는 이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가 일어나는 거겠죠. 무역이 없으면 국제물류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물류와 무역상무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을 보실 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챕터 3에 있는 부분, 내용도 많고요. 내용도 많고 출제 비율도 특히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범위 자체가 많아요.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국제물류와 무역상무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무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실 텐데요. 무역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냐. 일단 무역을 준비를 해야겠죠. 한마디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각 나라 간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무역에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무역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쵸? 자, 무역 계약이 일단 체결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또 해야겠죠. 이행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행을 한다는 거는, 자,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우리가 셀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매도인은 물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바이어라고 얘기하죠. 매수인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돈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행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계약이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자, 사실 처음에 시작되는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과정부터 체결돼서 이행돼서 종료되는 과정까지를 보실 거예요. 무역계약이 처음에 이제 성립을 해서 체결이 되고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과정까지. 사실 이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청약과 승낙 우리 보실 테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매도인이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한다면 매도인의 청약이 될 것이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나 네 거 사고 싶다.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매수인의 청약이 되겠죠. 그렇게 서로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면 바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하기 전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겠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자, 무역계약에 의해서 우리 여러 가지 대금 결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인코텀즈라는 정형 거래 조건이에요. 이 정형 거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강행 법규는 아닙니다. 이걸 어긴다고 해서 뭔가 잘못이 된다거나 뭐 감옥에 간다거나 그런 강행 법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역거래가 상이한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관습들, 지금까지 왔던 관습들, 어떤 경우에는 매도인이 여기까지 책임을 지더라,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책임을 진다, 이런 여러 가지 관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형 거래 조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ICC에서 만든 인코텀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거는 인코텀즈 2010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인코텀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금 결제겠죠. 대금 결제는 사실 돈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인데, 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한다면 송금 방식? 입금을 해주는 그런 송금 방식도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걔는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매도인인데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고 물건을 보냈어요. 그럼 돈 안 보내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송금 방식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추심 결제 방식이라든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장 결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대금 결제는 또 어떻게, 상이한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부분이라서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부분을 보실 텐데, 운송 부분은 우리 파트 2에서 굉장히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보험이겠죠.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 만약에 운송 도중에 멸실되거나 변질되거나 손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또 보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챕터 3에서 국제물류와 무역상무 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인코텀즈라는 정형 거래 조건, 그 다음에 대금 결제와 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종료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종료되는지, 무역계약의 종료는 원만하게 종료가 된다면 계약 이행을 하면 원만하게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혹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서로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물건을 받았는데 약속된 물건이 아니에요. 클레임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무역계약의 종료 쪽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챕터 3를 마무리를 지으실 거예요. 자, 이 챕터 3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체크를 하실 거고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제 우리의 진짜 얘기인 이제 국제물류 운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제가 본격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3 중요한 부분이에요. 챕터 3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 있는 국제물류 운송을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운송의 종류에는 육상 운송도 있을 거고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운송도 있을 거고, 해상 운송도, 항공 운송도,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복합 운송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있는데, 자, 이 5개 운송 중에서, 자,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그리 활발하지 않아요.
국내 운송, 국내에서 뭐 사고 파는 그런 국내 운송이라면 당연히 육상 운송이 일어나겠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운송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육상 운송으로 유럽끼리 만약에 무역을 한다면 육상 운송으로도 대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바다를 건너거나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늘을 가로지르거나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육상 운송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해상 운송은 무역을 얘기할 때 그리고 국제 물류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공 운송이 빨라요. 빠르긴 하지만 비싸죠. 비싸서 요즘 해상 운송,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해상 운송을 무역거래에서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우리가 그냥 외국에 여행을 간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시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데 무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역에서는 부피가 많이 크고 무게도 꽤 나가는 그런 물품들을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공 운송보다는 해상 운송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해상 운송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요즘에는 또 많이 빨라졌어요. 해상 운송 자체가. 자, 그래서 이 해상 운송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보실 겁니다. 12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챕터 5번 해상 운송에 보시면 뭐 선박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실 텐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에요. 정기선 운송은 말 그대로 우리 비행기를 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 번씩 하셨을 테니까 예를 제가 그걸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때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시간표에 내가 가는 목적지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 시간에 비행기가 있구나 해서 그 항공권을 예약을 하죠. 그 항공권을 예매를 합니다. 정기선 운송도 똑같아요. 내가 물건을 미국으로 보낼 거예요. 미국에 지금 수출을 할 건데 내가 어떤 배편으로 보내지? 쭉 배 스케줄이 나와 있겠죠. 미국 나는 LA항으로 갈 건데 거기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오늘 몇 시에 출발하는 배가 있구나. 뭐 한 달 뒤 몇 시에 출발하는 배가 있구나. 그 배에다가 예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정기선 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빌리는 그런 행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내 물건을 그냥 배를 빌려서 거기다가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편이라든가 혹은 뭐 배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겠죠.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은 시간에 배를 빌려서 그 배에다 실어서 보내면 되는 그런 운송 형태를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중요한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화증권이라는 부분이죠. 선화증권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무슨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얘는 우리가 BL이라고 얘기를 해요. BL. 자, 얘를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얘는 운송서류예요. 운송서류.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태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선화증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뭘 증명을 보여드릴까요? 내가 물건을 보냈다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보냈다. 배에 실었으니까 배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게 되면 그 선사에서 선화증권이라는 걸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나는 물건을 실었다라는 증거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심도 있게 보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해상 운송이고요.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이에요.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공 운송. 자, 그래서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항공 운송 어떤 화물들이 항공 운송에 이용이 될까요? 긴급한 물품들 혹은 비싼데 부피가 좀 작고
소량, 부피가 좀 작고 중량이 좀 가벼운 물품들이 있죠. 보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배에다 실어서 오랜 시간 장기간 운송하는 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공 운송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지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 화물 운송장 이런 내용들도 보실 거고요. 항공 화물 운송장은 우리가 에어웨이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어웨이빌. 한마디로 해상 운송을 하면 BL이라는 선화증권이 나오는데 항공 운송을 하면 에어웨이빌이라는 운송 서류가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운송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성격은 완전히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챕터 7번째 부분에서는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복합 운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복합 운송은 챕터 8에 나오는 컨테이너 운송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복합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송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인천항에서 자, 미국의 LA 항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까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상 운송을 하게 되겠죠. 해상 운송. 뭐 항공 운송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천항부터 LA항까지는 해상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LA항에서 시카고까지는 비행기로 보낼 거예요. 국내 비행기로, 미국 국내 비행기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상과 항공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운송 형태에서. 자, 이런 운송을 할 때, 자, 볼게요. 제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LA항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다 풀어요. 다 풀어서 그걸 다시 싸가지고 항공으로 보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어떤 용구에다 넣으면 될까요? 어떤 용기를 이용하면 될까요? 컨테이너라는 용기에다 넣어서 보낸다면 물건이 중간에 나오는 일 없이 물건을 화물의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물의 이적 없이 끝까지 시카고까지 운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 해상과 항공 혹은 여기서 만약에 철도를 이용한다. 해상과 철도 혹은 여기서 도로를 이용한다. 해상과 도로.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송하게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의 이적 없이 화물을 내리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복합 운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안전하겠죠. 화물이 중간에 이적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컨테이너라는 운송 용구에 실어서 복합 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의 이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물론 다른 장점들도 더 많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 해당 부분 가서 또 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제 물류 운송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역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는 복합 운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보실 부분은 뭐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컨테이너 우리나라의 이제 ICD라고 해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운송마다 또 마지막에 보시면 다 뭐 관련 국제 규칙, 국제 조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 조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실 거예요. 컨테이너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협약 같은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염두에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말 큰 부분, 큰 부산 챕터 3와 파트 2 하셨으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 가시면 자, 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세는 어떻게 매겨지고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물품마다 매겨지는지 그 방법도 보실 거고요. 관세법에 근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통관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그게
그냥 자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인천항이에요. 인천항에 배가 접안을 했습니다. 물건이 실려 있어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집에 가져가야 돼요. 우리 공장에 가져가야 돼요. 여기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건 밀수죠. 반드시 얘는 외국 물품 상태이기 때문에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를 해서 수입신고를 해서 그 수리가 된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 물품이 지금 외국 물품이었던 이 아이가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집에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통관이겠죠. 자, 수입 통관도 있지만 수출 통관도 있어요. 제가 내보낼 거예요. 지금 여기 배에 실어서 내보낼 건데 그럼 그냥 내보내면 되냐? 그게 바로 밀수출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자, 우리 공장에 있는 물품을 이 배에 실어서 내보낼 겁니다. 그럼 저는 뭘 하게 될까요? 수출 신고를 하겠죠. 그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이 물품은 원래 내국 물품이었는데 이제 수리가 됐기 때문에 수출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이 필요하죠. 물건도 똑같아요. 물건도 수출 신고 수리를 받은 그 수리 필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이 나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통관의 절차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또 물론 반송 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해당 부분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마지막 챕터에 가시면 국제물류 보안에 대한 부분들, 한마디로 국제물류가 일어나게 되면 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히는 테러의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무서운 얘기지만 물품 안에 폭발물 같은 걸 실어서 그냥 밑에서 조정해가지고 터뜨려 버려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게 되겠죠.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국제 물류 보안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테러가 뭐였어요? 항공기 테러, 9.11 테러죠. 사실 그 9.11 테러 때문에 생겨난 국제 물류의 그 보안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FTA의 체결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 국제 물류가 더 중요해지게 됐죠. 왜? 무역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류 정보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또 기출도 됐었죠. 녹색 물류. 물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류를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제도들도 우리 녹색 물류라는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까지 보시면 우리 국제 물류론에 대한 부분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집필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수업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수업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딱 그냥 다 얘기하면 수업 목적상으로 접근하시는 건데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험에서 맞추는 게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으실 텐데 사실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해드릴 건데 기본이론 시간이 끝나면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놨어요. 챕터별로.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거 한번 보실게요. 가장 최근 거 보시면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이 해상운송 쪽이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상운송이 국제물류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그런 운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항공운송하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에 있는 이제 국제물류의 개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무역상무 부분 보시면 이 무역상무 부분 보실게요. 지금 두 번째에 지금 무역계약, 인코텀즈, 신용장, 무역보험, 클레임, 상사, 중재를 다 묶어서 보는 부분이 바로 무역상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무역상무 쪽에서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를 다 더해보세요. 무역계약에서 지금 한 문제가 나왔고, 인코텀즈에서 세 문제가 나왔고, 신용장에서 세 문제가 나왔고, 보험에서 두 문제, 클레임 상사중재, 한마디로 이 종료 쪽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쵸? 이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항공운송도 중요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셔서 내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도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제낀다고 얘기하죠. 나는 이 부분을 제끼겠어. 나는 이 부분을 제끼겠어. 이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는 하시고 다 보시되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것,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을 좀 보실 텐데, 사실 이 국제물류의 개관과 무역상무 쪽에서 챕터 1, 챕터 2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의 개관, 그 다음에 글로벌 물류 환경, 이 두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닥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제물류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쭉 국제물류에 대한 개념을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 위주로,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거나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국제물류의 개관, 이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쭉 읽으시면서 국제물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요즘 추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 정도만 좀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페이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의 개관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국제물류가 과연 어떤 건지 그 개념을 좀 잡아야겠죠. 자, 국제물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생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와 소비,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죠. 생산과 소비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물류가 필요하겠죠. 자, 볼게요. 국제물류라고 하면 제가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뭐냐?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는 A라는 국가, 여기는 B라는 국가. 자, A라는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물품을 B라는 국가에서 소비할 거예요. 건너와야겠죠. 국제물류가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산해서 여기서 소비한다. 그렇게 되면 무역거래가 일어날 거고요. 그 무역거래에 반드시 수반되는 부분들이 국제물류겠죠. 그래서 국제물류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 생산과 소비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원료를 조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생산 가공 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 국가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원료 조달을요, 또 다른 국가에서 한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원료 조달해서 여기다가 원료를 보내고요. 혹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여러 개의 국가에서 다 원료를 조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품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물품을 보내는 그런 행위. 국제물류가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제물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운송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송이 다가 아니에요. 운송이 다가 아니고 뭐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 물품을 포장하는 거 등등등 국제적으로 상이한 두 국가 간의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국제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운송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물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물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송뿐만이 아니라
자, 각 여기서 이제 터미널에 들어왔을 때 물품을 어떻게 하역을 하고, 물품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까지 어떻게 또 운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또 보실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줄에 항구에서 항구까지 포트 투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해상 운송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서 항구까지 운송을 하는 게 바로 해상 운송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전에서 문전까지라고 얘기해서 도어 투 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는 우리가 바로 복합 운송 서비스예요. 자, 복합 운송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전에서 문전까지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하셨을걸요. 직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을 통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대부분은 여러분 집 앞까지 갖다 줍니다. 제가 인천항에 나가서 물건을 찾아와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집 앞까지 갖다 달라고 집 주소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 운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제 물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는 미국 물류관리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 완성된 제품, 자,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그 과정들과 그 다음에 그 소비자한테 그걸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 즉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물류다라고 얘기를, 국제 물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여기서는 딱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실 거예요. 운송 얘기만 하고 있나요? 국제 물류에서? 아니죠. 운송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 하역, 포장, 그 다음에 유통 가공까지 등등등 더 많은 부분, 특히 보관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포장은 정말 국제물류에서 운송 만큼은 아니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운송만큼은 아니지만 운송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건만 운송하면 뭐예요? 하역,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에서. 하역 작업을 할 거고요. 보통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인천항 나오면 이렇게 크게 크레인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갱크리 크레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 올리는 과정, 컨테이너를 잡아 올리는 과정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 하역 과정들. 만약에 자동차라면 어떡할까요? 자동차를 그렇게 잡으면 자동차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갱크리 크레인 같은 걸로 찝어 올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내려오는 그런 하역 과정들, 그런 것들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또 보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관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제 물류는 장기간에 걸쳐서 장거리 운송을 또 하기 때문에 포장이 그냥 박스 포장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다 국제 물류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실 거예요. 4페이지 국제 물류의 특성을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국제물류의 특성을 보시면요. 우리가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활동의 외부적인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각국, 상이한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물류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류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운송뿐만이 아니라 물류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다 각국이 사회적인 그런 뭐 측면이라든가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들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 물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운송 형태라든가 포장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포장을 하는 그 박스가 우리가 종이 박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카톤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는요, 유난히 그 나무 박스까지도 봅니다. 물론 나무 박스는 다 봐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병충해라든가 그런 그 병균들, 그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박스까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요, 그런 박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돌려보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만약에 그런 국가, 그렇게 박스 포장에, 카톤 박스 포장에 좀 까다로운 국가에 내보낸다면, 그런 국가에 물품을 보낸다면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활동의 외부적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뭐 다른 법령이라든가 규제 조항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운송 형태, 국제 물류의 형태를 이행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거리 운송 구간. 당연하죠. 국제 운송은 길어요. 장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울에서 부산도 장거리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미국은 얼마나 멀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거리 운송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당연히 서울에서 부산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증가하겠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물류비가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런 운송을 택하는지, 그런 국제 물류의 형태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예요. 그런 것들도 잘 이제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천항에서 LA항까지 가는데 해상보다는 나는 항공이 더 나한테 맞다. 내 물품이라든가 물품 특성이라든가 내가 보내는 물품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좀 작은 물품이에요. 요만해요. 근데 고가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급해. 그러면 항공 운송이 편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거리 운송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실게요. 장거리 운송에 따른 불확실성. 장거리 운송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 요소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운송이 제대로 완성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재고량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물품이 운송 도중에 손상이 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더 얘는 좀 멸실 손상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된 물품보다 조금 더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딱 보냈는데 걔가 뭐 손상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대체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품을 보내주려면 그 재고량이 있어야겠죠. 100개를 주문했는데 딱 100개만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재고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품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제품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요. 물류 관련 서류의 다양성과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류 관련 서류. 우리가 국제 물류를 이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신용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대금 결제와 관련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 운송 서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면 수출신고 필증, 수입신고 필증 같은 통관 서류, 혹은 통관 서류에서 뭐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인보이스라고 하는 송품장, 혹은 포장을 증명하는 포장 명세서, 우리가 패킹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우리 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패킹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포장 명세서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관련된 서류들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사실 이런 서류들이 막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게 되면 굉장히 서류들이 난잡하고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서류냐 해석하기도 힘들어지고 일단 외국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서류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류는 그런 서류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서류 양식을 표준화한다든가 뭐 통일된 법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업무 처리에 통일된 절차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중개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A라는 기업에서 지금 A라는 업체예요. 이 업체에서 지금 B라는 업체에 수출을 할 겁니다. 수출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업체는요. 물건을 만들 줄만 알아요. 물건을 난 만들 줄만 알지 여기에서 지금 뭐 보내고 뭐 통관을 하고 뭐 대금 결제 같은 거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물건을 보내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나는 그냥 물건만 만들고 싶어요. 그런 A라는 업체를 위해서 운송을 하게 됐을 때 운송 중개자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운송 중개자에게 운송을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전략 쪽에서도 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주를 대신해서 서류 절차를 대행하고 운송업자도 선정하고 그런 중개자,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중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 중개자가 국제복합운송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제복합운송인, 이 사람은 우리 복합운송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서비스 주문 과정이 복잡하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그냥 국내에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굉장히 쉽죠? 하지만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자, 수출을 위한 주문. 주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혹은 해외 자회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B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A라는 사람에서 한테서 살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요, 물건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A라는 국가에서 사고 싶어요. 근데 이 A라는 국가에서 누가 컴퓨터를 파는지, 어떤 컴퓨터가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A라는 사람, 나라, 국가를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야, 네가 좀 알아봐라. 나 컴퓨터를 살 건데 어떤 컴퓨터가 좋고 나한테 필요한 컴퓨터는 이러이러한 컴퓨터인데 그걸 누가 잘 만드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봐라. 그래서 나한테 샘플도 보내고 해서 내가 선정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알아봐라 라고 여기다가 중개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중개인이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6번째,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죠. 상해한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판매, 그 다음에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특히 국제 물류에서는 더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려는 그 국가, 물건을 팔려는 그 국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국가에서 만약에 뭐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내가 팔려고 한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다가 내가 물건을 팔 건데 그 국가의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부분들, 자, 국제 물류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새로운 가치 창출. 자,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 기업의 지금 평균적인 수출액 대비로 물류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게 기업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 비용의 관심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기업들이 물류 비용이라든가 물류에 대한 그런 관심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국제 물류가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보시면 기업 경영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물류 활동의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 활동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물류 활동을 개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업이 물류비를 절감해서 물류비는 절감이 됐는데 빠르게 뭐 운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기업의 성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물류의 다양한 기능들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운송뿐만이 아니라 보관, 하역, 포장, 정보 기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운송이 가장 주된 기능이에요. 보관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정보 기능은 거기에 부수적인 기능들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기능해 볼게요. 수배송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운송이라고 얘기해서 뭐 항공 운송이 이루어지고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육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혹은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들, 국제 물류에서는 이런 다양한 운송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항구에서 항구까지라든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관 기능 보시면요. 자, 장거리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운송 과정 중에서 물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을 어떻게 잘 보관을 하느냐. 배에다가 실었는데 그 배 위에, 안에 말고 배 위에다가 적재해버리면 위험도가, 리스크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물품 보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국제 물류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 넘겨서 보실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배 위에서의 보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관은 창고에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 도착을 했어요. 여기 LA 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륙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날 시작을 한대요. 그 다음날 트럭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항구의 창고에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쵸? 여기서 보관을 해야 돼요. 내려서 창고에 넣어서 그냥 길바닥에 널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다음날 그 트럭이 왔을 때 거기 트럭에다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이기 때문에 이런 창고라든가 이런 데서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도 국제 물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하면서 우리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조립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제 물건은요, 완제품 상태로 조립하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배에 싣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도착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런 조립 기능들도 바로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 조립하는 기능. 혹은 포장을 다시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뭐 벌크 상태로 갖고 와서 그거를 다시 소포장을 다시 다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다. 그러면 그런 분류하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 창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제 물류에서는 창고의 역할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항이라든가 인천공항 같은 게 어마어마한 창고들이 규모 엄청 커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역 기능 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하역이라고 한다면 물품을 내리고 적재하는 물품을 내리고 적재하는 그런 과정만 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하역 기능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배에 실어야겠죠. 배에 실을 때까지 옮겨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적재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까지 우리가 다 하역 기능에서 포함을 시키는데 특히 이런 경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천항에서요.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실을 건데요. 이 컨테이너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한 화주의 물품을 실을 게 아니라 여러 화주의 물품을 다 여기다 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운송을 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각자의 화물들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에 실는 거를 자 LCL 화물들을 FCL 화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우리 나중에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운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화주들의 물품이 어디에 모일까요? 이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모이겠죠.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역번에 컨테이너 적입 과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거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적입 과정을 한다든가 반대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한 화주의 화물을 다 분류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하역 기능들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적입 과정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기능. 포장 기능은 왜 하죠? 물품 훼손 방지죠. 물품 손상 방지예요. 그래서 그 물품에 적합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물품은요, 물품이 이렇게 약간 진동으로 이렇게 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물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품의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품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딱 맞는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품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포장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물류 관련 정보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자, 물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정보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 팩스, 인터넷, EDI 혹은 근거리 정보 통신망이라서 우리가 랜선,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VA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가가치 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류 정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국내에서 그냥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서 배송을 시키죠. 배송을 시키면 그 배송 기사분이 이렇게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을 해주죠. 근데 인터넷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의 배송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아,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아, 지금 여기서 어디로 오고 있구나. 그런 배송 추적을 할 수 있죠. 국내 배송을 할 때. 국제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물류에서는 내 물건이 지금 인천항을 출발을 해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구나. 아, LA에 도착을 했구나. 이런 배송 추적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배송 추적을 하려면 다양한 정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 물류의 다양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총 5가지. 자, 운송 기능부터 시작해서 보관 기능,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하역 기능, 포장 기능, 그 다음에 정보 기능까지 5가지 기능을 보셨어요. 우리가 국제 물류를 생각하실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운송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4가지 기능들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서 지금 좀 개념적인 부분들을 보셔서 그리 부담스럽진 않으셨을 거예요. 부담스럽진 않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지금 앞으로 할 강의들, 지금 좀 추상적인 강의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국제 물류 전략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여러분 꼭 복습.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예습은 기본 이론 시간에 안 하시더라도 복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습도 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습할 시간이 없다면 복습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습은 목차 정도만 이렇게 좀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1강 마무리 짓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